인포맥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장 이야기, 주식을 비롯해서 채권 이야기까지 좀 전반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상훈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시죠? 워낙 바쁘시지만 뉴스 체크하시느라 요즘 더 바쁘시지 않으십니까? 네, 새벽에 일어나면은 그쵸. 트럼프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저도 찾아보게 되고 네. 그거에 대한 시장 영향 분석하고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제 50일 네. 정도 이제 돼서 돌아보면 초반에 예상했던 것과 여러 가지 시키면 좀 다르게 가는 것도 있고 네. 같게 가는 것도 있어요. 네.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저는 우선 채권 시장 입장에서 좀 네. 보면 저희가 작년 9월 달에 그러니까 8월에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나오고 그렇죠. 샵룰 부합하면서 경기 침체 얘기들 나왔었잖아요. 그랬었죠. 그래서 맞아요. 막 주가 폭락하고 미국채 10년물 금리도 한 3.6%대까지 내려갔었는데 그때 저점 찍고 사실 9월 달부터 1월 중순까지 올해 1월 중순까지 미국채 10년물이 한 3.6%에서 4.8%까지 갔단 말이에요. 120bp 올라간 거잖아요. 엄청난 거죠. 근데 그 올라간 거에 대한 근거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대부분들이 트럼프 트레이드 선반영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관세 정책. 관세 부과하면 미국 내 수입 물가 올라가지 않느냐.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그럼 연준의 인하도 그 당시에 두세 번이 아니라 못할 수 있고 그러니까요. 일부에서는 인상할 수도 있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갔죠. 네. 근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취임하고 실제로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정책들을 지금 현실화하고 있고 물론 한 달씩 유예하는 것도 있지만 근데 갑자기 금리는 한 4.1%까지 빠졌다가 막 등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치 관세 부과를 그러니까 선반영해가지고 물가 인상 쪽으로 상승 쪽으로 봤었는데 실제로 관세 부과를 한다고 하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올라가는데 성장률 전망치가 막 역성장도 나오면서 많이 흔들리면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지금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선반영했던 것과 아직도 이제 취임하고 이제 임기들을 채워 나가야 될 날들이 많지만 관세 정책 하나만으로도 그렇게 뜨거운 감자였는데 시장 프라이싱이 되게 다르게 되고 있다라는 것도 이게 한 방향으로 가긴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판단하기 정말 어려운 국면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역시 좀 예측하는 게 시장은 어렵다라는 네. 걸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되면서 발언들을 보면 사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은 분명히 시장에 특히 증시에 좀 친화적일 것이야. 네, 네. 좀 부양시켜 줄 것이야라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기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건 네. 사실이잖아요. 근데 최근의 발언들을 보면 물론 간밤에 좀 달래는 발언을 했습니다만 네네네. 나 심지어 주식시장 보고 있지도 않아. 네네네네. 근데 대신에 10년물 채권 금리를 좀 자주 얘기를 하거든요. 네네네. 이것도 전반적으로 보고 있는 그림이 좀 있는 건지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당연히 말은 계속 바뀔 겁니다. 그래요? 바뀔 거지만 저는 지금 그러니까 채권 입장에서 증시를 바라보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네. 왜냐하면 지금 증시나 가상화폐나 코인 같은 경우는 조금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금리는 고점 대비 많이 하락하면서 자산군의 수익률을 보면 금 같은 경우도 좀 많이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채권 같은 경우는 워낙 손실이 좀 막심했었기 때문에 4.8까지 올라가는 구간에서 오히려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에 대한 수익률들은 조금 많이 회복이 됐거나 높은 금리에서 산 사람들은 지금 수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른 자산군들은 지금 다 손실인데 채권만 수익이 좀 괜찮은 구간이라고 하면 원래 빅테크나 이런 쪽들도 금리 빠지면 할인율 적용하는 게 낮아지니까 올라가는 걸로 보잖아요. 밸류에이션이 더 네네. 올라갈 수 있다고.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금리가 빠지는데 다른 자산군의 수익률도 빠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흔히 얘기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쯤 되면 트럼프 푸시라고 하죠. 이제 그렇죠. 트럼프가 어느 정도 시장 개입을 해서 막아줘야 되는데 그런 현상들이 파월도 트럼프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는 것 때문에 주가가 조금 흔들리는 국면들이 좀 장기화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곱씹어 보면 올해 국채가 만기 도래되는 예정액이 한 9조 달러 돼요. 그럼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1경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좀 가늠할 수 없는 숫자이긴 합니다. 근데 9조 달러가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6개월 내, 그러니까 즉 1년 미만으로 T빌이라고 하죠. 그 짧은 만기가 되는 이제 네. 단기채가
7조 정도 되더라고요. 6.7조 정도. 9조 중에 7조가 네, 네. 단기다. 네, 왜냐하면 옐런이 네. 엄청나게 단기채로 자금 조달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촘촘하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그걸 월별로 계산해봤습니다. 월별로 좀 솔팅을 해보니까 4월, 지금 3월도 많은데 4월이 정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앞으로 더 찍게 되면은 뒤에가 늘어나긴 하겠지만 4월에 단기채의 만기도래 예정이 한 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지금 또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기댈 곳이 없다 보니까 사후적으로 왜 증시가 조정이 될까를 찾다 보니 저한테까지 질문이 오는 거였고 그리고 제가 채널이나 자료에 좀 낸 게 이런 국채 만기 물량들 좀 분석해 놓은 게 있다 보니까 그게 좀 많이 회자됐고 월별 데이터를 좀 달라 해서 저도 어제 봤습니다. 근데 월별로 보니까 4월에 제일 많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3, 4월 정도, 즉 1분기에서 2분기 초에 만기 도래액이 많다 보니까 트럼프가 10년물 금리를 관리하고 싶어하고 베센트도 계속 연준의 기준금리는 연준 거고 우리는 10년물을 관리한다라고 얘기하는 맞아요. 이유들을 생각을 해보면 네. 지금 전 누가 왼팔이고 누가 오른팔인지 모르겠으나 트럼프의 왼쪽과 오른쪽에 저는 베센트랑 머스크, 도지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것도 이전하고 되게 달랐던 거예요.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에는 베센트가 옐런을 비판했었기 때문에 장기채 위주로 국채 발행량을 늘릴 거다라는 그 시장의 우려가 있었고 그리고 또 머스크가 들어오면 또 정부 지출이 계속 늘어날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던 거죠. 머스크는 정부 지출 줄이겠다라고 하고 있고 GDP 대비 재정 적자를 7%에서 3%까지 줄이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센트 같은 경우는 지난번 출연 때 말씀드렸지만 국채 발행량을 우선은 당분간 유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 얘기는 만기 도래액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정부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랑 다르게 7년물에서 10년물 정도로 기업들이 차입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당연히 10년물 이상으로 많이 하겠죠. 그러면 4.5%, 4.8% 금리로 이자를 계속 내는 것들이 당연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너무 높아. 그럼 마가라는 네. 게 어쨌든 계속해서 확장 국면들을 유지해 나가는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우선 당장은 만기 도래 물량이 있는 상황에서 나는 차입 비용을 낮추고 재융자 비용을 낮추고 싶다라는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관세도 말은 하고 있지만 계속 유예했다, 낮췄다, 올렸다 하고 있잖아요. 즉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고조될수록 증시가 조금 조정되는 부담은 있지만 채권 수요로 넘어가면서 금리는 하락되고 만기 도래 물량이 많은 구간에서 재융자 비용은 좀 낮출 수 있다라고 보면 트럼프는 어느 정도 내가 감내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저는 트럼프 풋을 발동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다만 저는 이거를 이제 리세션까지 용인할 거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네. 결국의 공은 다시 파월한테 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즉 지금 인상 얘기도 나왔었던 것들이 연내에 3번 정도 인하하는 확률이 지금 60% 이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파월이 이제 4.5%라는 총알이 지금 구비되어 있단 말이죠. 이거 한두 번만 낮추더라도 어느 정도 경기 부양을 하고 리세션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수 있을 건데 최근 1월 뉴욕 포럼에서 2월 달에 파월이 얘기한 건 아직까지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경기 좋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아직 파월은 그거를 이제 실현할 가능성들은 없는 것 같고 물가가 좀 더 빠지면 트럼프의 압박도 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트럼프 풋은 제가 볼 때는 한 4%대 초반, 그러니까 4.0에서 4.1 정도까지 오거나 조금 더 기다리면 3.8% 정도까지 오면 저는 발동이 될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기준이 네, 미국제 10년물 10년 기준으로 봤었을 지금이 때 한 4.2. 4.1대까지 갔다가 네. 어제 다시 거의 4.3까지 네. 올라가서 여기서 좀 연결지어서 말씀드려보면 4.1 정도까지 왔었을 때 지금 시청하시는 개인 고객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PB들 분들 통해 가지고 저한테 질문이 많이 왔어요. 지금 미국채를 다시 들어가는 거 어떻겠느냐. 근데 저는 제가 기술적 하단을 4.05에서 4.13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좀 높은 레벨에서 사신 분들은 1레벨에서 좀 입절들을 하시라라고 콜을 드리고 2레벨에서 3.8을 보고 지금 단기적으로 적극적인 비중 확대, 매수는 아직까지는 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풋 발동 시기가 조금 있어야 될 것 같고 금리 인하 시점도 지금은 첫 인하가 6월로 좀 프라이싱 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기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 레인지 안에서 등락을 반복할 거여서 어렵지만 계속 샀다 팔았다를 좀 반복해야 수익 제고가 되는 거지 좀 한참 기다려야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나 이제 말씀 듣고 보면 혹시라는 측면이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말씀해 주신 이런
원인들, 배경으로 인해서 일부러 증시를 좀 보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면서까지 금리 쪽으로 좀 더 낮추는 데 집중하는 거 아니냐. 이게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면은 다시금 올릴 것이다. 그러니까 트럼프 풋이 그때 발동될 것이다. 이거는 그냥 일부러 하는 큰 그림이야라고 하는데 일각 좀 설득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네, 설득력이 저는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그래요. 드리는 거지만 하지만 아무리 그러니까 물론 정책 당국에 맞서서 대응했었을 때 저희가 뭐 피를 많이 보기도 해서 당연히 따라가고 이런 쪽으로 스토리가 흘러가는구나라고 시장 수급 쏠림이 오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떠한 정책도 없이 구두 개인만으로 정책의 실효성을 가져가는 거는 유효기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기간에 10년물 금리가 4% 깨고 저 밑에 이제 채권 투자자분들이 기대하는 뭐 3.5% 이렇게까지 단기간에 갈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는 게 구두 개입이 되려면 동반되는 정책들이 되게 세게 붙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은행들의 규제를 확실히 완화시켜서 그러니까 미국의 상업은행들, 로컬 은행들이 미국 채권을 막 담을 수 있는 규제 완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게 아직 베센트가 말로만 꺼냈지 구체화시키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이 동반이 되거나 QT를 종료하거나 물가가 좀 안정돼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가시화되어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은행 규제 완화, QT 네. 종료 뭐 네. 이런 부분 정책적인 것도 좀 강력하게 네. 따라 붙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기미까지는 안 보이지만 베센트 얘기해 주셨으니까 최근에 디톡스 발언했거든요. 네. 이것도 연장선상에서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부분들도 연장되어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베센트가 추구하는 것들은 저는 결론적으로 가장 크게 보는 거 요즘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영구채 그 제로 금리로 영구채로 발행을 해서 지금 만기도래 방금 말씀드렸던 많은 만기도래 액들을 이걸로 바꾸겠다. 근데 그게 현실화 가능성들이 저는 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 누가 사주냐는 거죠. 5%, 4%대 채권을 앵커님이 사실 수 있는데 만기 영구채인 거를 제로금리로 떠안으라고 하시면 매력도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른 나라한테 사라고 지금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면 뭐 중국이나 네, 중국이나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지금 10년물 금리가 한 2% 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거를 제로금리로 사줘야 된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갑자기 우리나라는 100이란 돈이 예산이 있어요. 근데 미국채를 사줘야 된다라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어느 규모들을 그쪽에 써야 돼요. 그럼 예산안에서 예상되지 못했었던 금액이 절로 지출이 되니까 이 나머지 부분을 막 메꾸기 위해서는 추경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또는 내년도에 확장 재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미국은 어쨌든 10년물 관리를 하기 위한 이유가 뭔지를 설명드렸고 단기적으로는 정책 개입이 그쪽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금리가 이 바운더리 안에서 등락을 반복할 거여서 투자자분들도 이때 사고 이때 파는 이런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지만 지금 독일이나 일본 10년물 국채금리들을 보시면 작년 말 대비 한 40bp 정도 올랐거든요. 0.4% 정도. 채권 시장에서의 40bp는 이 단기간에 정말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근데 미국은 작년 말 대비 한 20bp 정도 또는 많이 빠졌었을 땐 30bp까지 빠졌어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비미국 국가들로 하여금 돈을 쓰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확장 재정. 왜냐? 글로벌 총수요 디맨드가 일정하다라고 가정하면 미국은 지금 정부 지출 어떻게 한다라고 하고 있죠? 삭감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부분들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가 수요를 일으켜야 되는데 달러를 계속 강세로 가져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네. 상호관세 4월 2일 날 발표할 때 환율 고려하겠다는 얘기는 다른 나라 달러 대비 너무 약세 가져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달러 대비 약세가 되면 그 나라의 수출 경쟁력은 다시 재고가 되니까 관세 부과한 효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일, 일본 방위비 증액들을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는 우리나라처럼 안 좋습니다. 독일 막 리세션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재정 지출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40bp나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기축통화도 아니고 미국이 아닙니다. 비미국 국가예요. 근데 미국 30bp 빠지고 일본, 독일 40bp 올라가서 이 갭이 70bp 정도 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0bp 빠져 있어요. 작년 말 대비. 그럼 우리나라는 왜 이럴까? 왜 그래요? 정치 불확실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성장률을 2월 금통위에서 1.5%까지 낮췄어요. 2% 위를 보다가 1.9로 낮췄고 1.5로 지금 낮춘 거란 말입니다. 추가적으로. 그럼 뭔가 해야 되잖아요. 두 가지 할 수 있죠. 금리 인하와 재정 정책. 근데 금리 인하는
환율이나 물가를 다 감안했었을 때 앞으로 한 2번 정도, 맥스 2번, 적게는 1번 정도 인하밖에 안 될 걸로 봅니다. 그럼 해야 될 게 뭐죠? 추경이나 추경. 재정을 네.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야 국정 합의에도 안 되고 있고 대통령실은 배제가 되어 있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분명히 하긴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헌재 판결이 나오고 그게 만약에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고 등등등 이런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우리나라도 지금보다는 장기물 국채 금리가 위쪽으로 흘러가는 방향들이 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국과 비미국 국가를 나눠서 좀 채권 투자를 하실 때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뭐 관세 그리고 10년물 국채 우리나라의 상황까지 여러 뭐 유럽도 그렇고요. 각국의 상황 정말 고려해야 될 게 상당히 복잡하고 많은데 앞서서 지금 9조 중에서 7조가 몰려 있다. 단기채가 그렇죠. 올해고, 단기채 만기가 네. 그리고 4월에만 2조. 그게 2조니까 네. 가장 높다. 네. 그러니까 융자 비용, 이자 비용을 낮추려는 네. 게 합리적 의심이잖아요. 네네네. 거기에다가 2017년에 시행한 이제 감세 조치 네. 있잖아요. 요게 올해 만료잖아요. 네. 그럼 요거 연장하려면 재정 필요하다. 네. 요것도 하나의 합리적 의심의 이제 근거로 네, 많이들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일리가 있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앞으로 계속 금리를 내리고 네. 지금 베센트가 얘기하고 있는 국채 발행 계획이 향후 몇 개 분기 동안은 나는 늘리진 않고 유지할 거다라고 얘기한 것만으로도 4.8이나 4.5%대까지 올라갔었던 금리 수준에서는 내려갈 수 있는 추가 상승보다는 내려갈 수 있는 요인으로 시장이 해석하게 만들어주는 아주 좋은 재료였다고 생각해요. 유지하는 거. 네,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근데 줄인다란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유지될 것이냐, 혹은 다음은 줄일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는 앵커님이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내년에는 감세의 추가 연구하나 추가 감세 정책들이 나와야 됩니다.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게 연장되거나 추가적인 걸로 하게 되면 돈이 그때는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감세라면 세수가 부족한 네. 거니까. 그래서 몇 개 분기라고 자른 게 제가 생각하고 시장이 좀 바라보는 거는 올해 4분기나 내년 1분기부터는 다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면서 제가 이제 방송 때마다 강조드리는 미국은 텀 프리미엄이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해왔는데 다시 재정 적자 이슈가 커지면 그거 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채 발행량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국채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유인들로 작용할 수 있을 건데 다만 지금 3, 4월 정도의 만기 도래의 재융자 비용을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혹시라도 이제 4% 초반이나 3%한 후반 정도까지 내려가 있으면 네. 그때 올라가는 부분들은 이제 트럼프가 용인하고 감내해야 될 부분이겠죠. 근데 지금 계속 높은 수준에서 더 국채 발행량이 올라간다 그러면 다시 5%까지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하고 있지 않나 트럼프 행정부가 저는 그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4.8에서 한 4.2에서 뭐 3 요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네. 아까 그 트럼프 풋이 발동되는 기준을 뭐라고 제시해 주셨죠? 저는 한 다시 한번. 4.05에서 4.13. 그러니까 결국 4.0에서 4.1 정도 때는 여기 정도까지 내려갔었을 네. 때는 트럼프가 오늘도 사실 새벽에 발언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셀오프라는 게 이제 주식 매도를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나랑 상관없다라고 오늘 또 얘기는 했단 말이에요. 근데 다만 그게 너무 세게 작용을 하니까 결국 등락을 반복할 거다 하면서 좀 완화 얘기를 해줬단 말이죠. 완화적인 얘기를.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오려면 금리가 조금 빠지는 그림들이 나와줘야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선 위원님의 이 표현 말 중에서 공은 이제 파월로 네. 넘어간다. 뭐 네. 이런 표현 해주셨는데 FOMC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이고 당장 오늘 밤에 이제 물가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니까 뭐 공이 파월한테 넘어간다. 어떤 부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저는 제가 미국의 물가를 네. 우선 1월 달에 3.0이 나와서 작년 12월이 2.9%가 그랬는데 그거보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놀랐는데 그 놀란 거는 사실상 그 1년간의 연간 조정을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거여서 사실 12월보다 높아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올해를 3.0으로 시작한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전 보시는 분들은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3.0으로 시작이 돼서 1년 동안을 그 수정, 리비전을 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까를 보면 제가 추정한 거는 이제 지금이 이제 3월이니까 2월 물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후행해서 발표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본 경로는 6월 달에 발표되는 5월 물가까지는 3.0부터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경로고
그 다음부터 물가가 다시 올라가는 그림들이 나와요. 물론 여기에는 관세 부과는 전혀 고려되어 있지 않고 과거 20년치의 패턴을 가지고 저희가 적용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유가만 보더라도 WTI가 지금 한 66달러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숫자가 작년 1월과 2월의 평균치 그리고 바로 직전인 1월 달의 평균치보다 다 낮은 수준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결국에 파월한테 금리 인하를 푸시하려면 다보스 포럼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면 나는 촉구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에너지 가격이 70불에서 80불까지 가는 그 가격 대비로는 지금 한 10달러 정도 낮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는 이제 물가의 경로는 낮아지는 거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 언제든지 관세 부과한 물가가 튈 수 있는 부분들을 우려를 당연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물가 보고 나서 당장 뭐 인하를 하겠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있을 3월 FOMC에서 갑자기 인하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들은 정말 희박하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 다음 FOMC가 이제 5월일 텐데 6월로 지금 형성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 물가 경로가 제 예상대로 계속 낮아지는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아마 5월 FOMC 쪽에서 6월에 대한 인하에 대한 시사하는 발언들이 나오거나 아니면 이제 5월 FOMC 앞두고 조금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들을 얘기를 해줄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보통 금리를 내린다는 건 주식시장에는 이제 호재로 네. 받아들여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인하 가능성 네. 횟수가 좀 더 강해지게 네. 지금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건 네. 이제 경기가 그만큼 안 좋다는 건데 네. 지금 상황에서 인하가 조금 더 만약에 네. 멘트로라도 네. 일찍 네. 할 수 있는 정도로 나온다? 네. 이게 과연 증시에는 그러면 기존처럼 네. 호재일까? 네. 이건 어떻게 봐요? 저는 다행히 네. 뭐 죄송스럽지만 다행히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S&P는 고점 대비 9%, 뭐 나스닥 한 11% 정도 빠졌나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앵커님이 우려하신 대로 배드 이즈 배드 국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금리가 빠지면 증시가 좋아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수급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금리를 좀 눌러주다 보니까 증시를 고려 안 하는 쪽으로 내러티브가 형성됐잖아요. 근데 결국에 파월의 공으로 갔었을 때 전 배드 이즈 배드가 배드 이즈 굿으로 바뀔 거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얘기예요? 결국에 경기가 안 좋아서 여태까지는 금리 인하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10년물만 관리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물가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면 인플레 우려만 없다고 한다면 즉 관세 부과가 되면 물가가 올라갈 걸로 보는데 우선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상황에서 물가 경로가 내려간다 그러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내려가는 부분들이 좀 상세를 시켜주면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지 않을 거다라는 베센트와 트럼프의 발언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다라고 시장은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어느 같아요. 정도 증명이 되고 있다. 증명이 될 수 네. 있는 거죠.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네. 그래서 물가에 대한 안도감들이 있고 이 상황에서 도지가 계속해서 정부 고용을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어서 실업률도 이번에 좀 올랐잖아요. 예상과 다르게. 고용 쪽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할 수 있는 일이 정부 지출은 미국은 줄이고 있으니까 금리 인하 카드밖에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도 금리 인하를 9월 달에 그냥 50bp 바로 해버린 것처럼 금리 인하를 통해서 우리가 대응하겠다라는 의지가 보여진다라고 하면 지금은 연준도 행정부도 어떤 의지가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지가 나올 때는 경기 둔화가 이제 결국엔 증시 쪽에서는 유동성 풀리는 정책으로 갈 거니까 좋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내러티브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하면 원래는 증시는 좋게 받아들이지 네. 않았느냐라는 쪽으로 갈 수 있는 그 기로가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네. 공은 파월에게 네. 뭐 이런 의미로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네요. 네. 국내 얘기도 잠깐 앞서서 해주셨는데 네. 우리나라 지금 채권 시장 분위기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고 사실 저는 이것도 좀 중간에 짚고 싶었어요. 사실 작년에 우리 채권 쪽에서의 큰 이슈 가장 크다 뭐라고 한다면 윅비 네. 뭐 꼽을 수가 있는데 요거 사실 작년에 이제 성과를 거뒀지만 본격적인 영향은 2025년이다라는 얘기 우리가 했었으니까 네. 요게 지금은 어떻게 또 반영이 뭐 되고 있는 건지 이런 분위기도 좀 궁금하고요. 제가 국내는 저희가 이제 뭐 어디 세미나를 가거나 발표할 네. 때 변동성 축소라고 저 나름의 프레임을 씌워서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요? 근데 실제로 네. 아까 독일하고 일본 40bp 올라갔다고 했고 미국은 뭐 한 30bp 빠졌다라고 했는데 네. 우리나라는 1월부터 지금까지 보면 요 20bp 밴드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움직인 것 같은데 종가 기준으로 보면 20bp 안에서 움직여요. 이게
정말 좁은 레인지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오히려 변동성이 없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중의 변동성들은 되게 큰데 아. 다른 주유국 대비로 보면 사실 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주 좁은 박스권에서 네, 네. 움직인다. 근데 그 안에서 네. 수익을 내야 되니까 되게 힘든 시장인 거예요. 운용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쪽인데 왜 그런 거 하니? 아까 미국 입장에서는 비미국들한테 환율도 고려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환율이 막 1,450원대가 넘어서 후반까지 가 있는 상황이에요. 한국은행이 처음에 봤었던 게 한 1,430원 정도대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니까 환율 고려하면 적극적으로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없는 거고 1월과 2월 금통위들을 저희가 다 겪어보니까 하는 총재도 금리 인하를 한 2%까지 보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2월에 내려서 2.75니까 네. 2.5랑 2.25 정도에서 멈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미 금리 인하에 대해서 그리고 왜 하죠?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 부분들은 제가 봤었을 때는 시장 금리에 즉 국고채 금리에 반영이 얼추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여야 협의가 없고 정치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위아래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 머물러 있는데 제가 조금 우려하는 건 만약에 국내 채권을 작년 4분기나 연초에 사신 분들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에 사야 되나? 지금이라도 늦었나? 사야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조금 조언을 드리고 싶은 네. 건 우리나라도 확장 재정이라는 키워드로 넘어갈지 여부는 이제 헌재 판결과 조기 대선 여부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결과만 조금 더 지켜보시고 그쪽으로 흘러간다 그러면 추경은 아마 거의 높은 확률로 단행이 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리고 추경을 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적자 국채를 찍어서 재원을 마련해야 돼요. 그럼 수요가 일정한데 공급량이 늘어나면 당연히 채권 가격은 빠지고 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게 만약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신정부가 만약에 출범을 해서 확장 재정으로 예산안을 편성한다 그러면 국채 물량은 올해가 200조 가까이 되는데 이거 플러스 알파가 몇 년 동안 지속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러면 수급 부담들도 분명 있을 거고 네. 여기서 방금 질문 주셨던 것처럼 11월부터 WGBI가 들어오니까 네. 이거 부담되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살짝 이거는 가정이 들어갑니다. 우려 하나만 말씀드리면 WGBI가 작년 10월에 좀 통과가 됐었을 때 시장에서는 그래도 일본의 힘이 꽤 컸다라고 일본이 많이 도와줬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3월 달과 9월 달에 반기 보고서가 이제 11월 전에 발표가 되는데 혹시라도 뭐 편입 비중이나 혹은 기간에 대해서 뭐 저희가 정치 불확실성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코멘트가 혹시라도 나온다 그러면 기대했던 수급 대비로는 이제 조금 더 부정적인 쪽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 근데 이거는 절대 뭐 확정되고 이런 얘기들이 아니고 하나의 네, 그럴 하나의 수도 뭐 가정들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반기 보고서에서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부분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거의 요 우리나라 관련돼서 얘기해 주신 거는 네. 거의 다 가정이에요. 네. 왜냐하면 지금 불확실성이 워낙 맞습니다. 많으니까 정치 네. 일정도 그렇고 네.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 될 상황들이 있는데 지금 뭐 늦은 거 아니야? 채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확인해야 될 상황들을 좀 맞습니다. 보고 네, 그 결정하시는 확인이 안 것도. 되니까 우리나라만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만약에 10년물 기준으로 장기채를 조금 투자하는 레벨들을 뭐 좀 보신다라고 하면 저는 한 2.9% 그러니까 2.85 정도 이상부터는 저희는 그래도 조금 담아 나갈 수 있는 레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짧게 이제 경기에 대한 우려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네. 크레딧 쪽으로는 괜찮습니까? 제가 이제 크레딧을 전문으로 보고 있지는 네. 않습니다만 이게 더 번질 우려가 큰 기업들 쪽에서는 아직 저희 하우스에서 그렇게 보고 있지는 그래요. 않아서 네, 조금 스프레드가 벌어지는 정도? 그러면 당연히 기준금리 인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고금리가 되게 낮아지는 네. 부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큰 위기라고 보고 있지는 아직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말 광범위하게 다양하게 좀 시장의 상황을 조명해 볼 수 있는 부분들 체크해 주셨습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김상훈 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